해방 공간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은 미소 공유의 체제가 유엔 체제로 바꿔지면서 이제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미소 공유의 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련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련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동의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친서국가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만이 동의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결국 미소 공유의 체제는 공산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를 이제 유엔 체제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 전환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47년 이제 봄에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더 이상 소련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가 유엔 체제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소 체제 여기에만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소 공유회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통일이 안 됐고, 따라서 미소 공유회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극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연구가요 미소 공유회 거기까지만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연구를 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미소 공유의 체제가 붕괴되고 유엔 체제가 시작됨으로써 우리나라한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엔 결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엔 결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유엔 결의는 1947년 가을에 유엔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한반도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아까 이승만 박사하고 하지 사이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선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거를 통해서 그냥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문제를 다루던 그 체제에서 이 체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유엔이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총선거, 남북이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한국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를 1947년 결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미소 체제에서 그 유엔 체제로 바꿔가는데 소련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체제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은 1대1이에요. 자기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엔으로 가게 되면요, 유엔에서는 미국의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가면은 미국은 여러 나라, 소련은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반대했어요. 소련이 반대한 이유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한반도는 소련이 전쟁에서 자기가 점령해서 뺏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령관 하진 와가지고 뭐 점령군의 포고문을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조용히 해라. 우리가 미군정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뒤에서 다 자기들이 다 조정을 했다고.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소련은 한국 사람들한테 정권을 넘겨준 것 같고 미국은 그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한테 권력을 넘겨줬고 미국은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소련이 뭐라고 얘기냐, 한반도는 소련이 점령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워가지고 점령한 지역인데 왜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서 소련의 속내가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 해방 직후에 소련이 진주한 북한 땅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요 그 땅도 그 사람 것이고 혹은 심지어 뭐 사람도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이긴 지역의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북한에 와가지고 뭐 다 뺏어가고 뭐 여자들 겁탈하고 지금 일본군 뭐 위안부 얘기만 하지만은 그건 위안부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가서 성노예로 만든 거지만은요, 해방 직후 소련군은요 북한 민간인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해방 직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얘기 들어오세요. 왜 그런 생각했습니까? 겉으로는 해방군이라고 하지만 속으로 내심으로는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자도 우리 거고 땅도 우리 거고 집도 우리 거고, 이런 생각을 소련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소련한테 이 문제 우리 둘이 해봐야 안 되니까 유엔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련이 우리가 점령한 지역인데 왜 가져가느냐,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헌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별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유엔 총회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 이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소련은 반대했지만은 뭐 소련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이제 유엔이 1946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6년 제1차 총회를 했고 1947년 제2차 총회를 했어요. 1차 총회, 2차 총회 보면서 이 국제사회가 소련에 대해서 신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는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조금치도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소련이 저렇게 목리를 부려가지고 소련한테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은 앞으로 국제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 염려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유엔이요, 미국 편을 든 것은 소련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련의 요구대로 따라가가지고는 국제사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오는 것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소련이 사실은 미운 털을 받겠어요. 국제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갔지만은요, 미국 국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무기도 많이 만들어냈지, 혹은 뭐 과학기술도 발전했지. 그래서 미국은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세계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소련은요 제2차 세계대전 하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느 쪽에서야 뭐 원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엔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유엔으로 오자마자 미국이 이제 역사를 주도하게 되었고, 미국은 정말로 우리가 대서양 헌장, 미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은 뭐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정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련은요 분명하게 자기 체제를 심으려고 그랬습니다. 미국도 물론 자기 체제를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미국은 국민이 투표로 인해서 그것을 승인해야 체제가 되는 것이고, 소련은 공산당 지하 혁명을 통해서 혁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국제사회를 다루는 근본적인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련은 몇몇 소수의 지하 혁명당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장 투쟁을 하고 혁명을 하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법을 택했고, 미국은 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공산주의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선택하도록 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 그 원하는 대로 하자.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47년 소위 제2차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다뤘고, 그 결의는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자.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탁 통치할 거냐 혹은 임시정부를 만들 거냐 복잡하게 싸웠지만 그 모든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중간 과정. 원래는요 한반도에 바로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했어요.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5년 동안 신탁 통치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냥 3년 동안 소련과 하면서 신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 다 필요 없다. 임시정부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거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를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 3년 내내 임시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탁 통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씨름했는데, 미국의 소위 유명한 마샬이라고 하는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메가더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 하면서 그런 복잡한 절차 필요 없다. 이제 유엔에 가서 그냥 총선거에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련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그러면은 총선거를 실시하려면은 그냥 실시할 수 없잖아요. 누가 가서 그걸 지도해야 되잖아요. 소위 유엔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반도에 가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유엔 임시위원단. 그러니까 이 임시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임시위원단을 통해서 이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9개 나라가 이제 임시위원단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친소국가는 뭐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자기는 가봐야 거수기밖에 아니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8나라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8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8나라의 그 주도로 이제 선거를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선거를 실시한다고요? 남한과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정부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협조해 주거든요. 그래야 당연히 협조하지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해서 총선거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보냈어요. 북한에 보내가지고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협조해 주겠느냐?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총선거 실시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반도 분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총선거를 실시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정부를 만들자고 유엔이 결의했는데 남한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북한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분단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총선거를 안 받아들인 북한의 책임을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북한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주 자신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선거를 하고 남한에서 선거를 하고 보통 선거를 하면 다 공산주의자들이 당선되고 공산주의자들이 당선되면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질 것 같으면 왜 총선거를 반대했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로만 자기들을 큰 소리 쳤지 실질적으로 민심이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유엔이 결의한 결의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수행할 수 없게 됐죠. 말하자면 남북한 전체 총선거를 통해서 남북한이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의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거부해버리게 되니까 남북이 전체가 이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원래의 유엔의 결의를 실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원래 유엔 임시위원단은 유엔에서 파송될 때는 아까 얘기한 그것을 하라고 온 거예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남북이 통일된 하나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 것을 명령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소련이 그걸 거부해버리니까 북한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한만이라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원래 여기에 대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소련은 틀림없이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이 불리한데 미국이 주도해서 정국을 이끌어가는데 소련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일부 국가들이 특별히 카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미국 편에 안 섰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국제정치라는 것은 묘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소위 상임이사국이 5개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런데 프랑스는요 망명정권으로 해가지고 겨우 이제 나라가 됐어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중국도 뭐 복잡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현재 모 대통령이 막 그냥 당에서 싸우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두 나라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나라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회의할 때도 이 세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힘을 겨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영국은 미국 편에 서야 될까요? 소련 편에 서야 될까요? 큰 틀에서 보면 영국은 당연하게 미국 편에 서야 되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인데 우리가 미국의 이중대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가까운 나라,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아까 얘기한 유엔 임시위원단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소련, 영국, 미국 이 세 나라는 빠졌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스크바 그 협정을 할 때 거기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영국 계열이 많이 왔어요. 영국 소위 영연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나라나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카나다, 호주, 그다음 인도 이 세 나라가 들어왔어요. 이 세 나라가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야. 사실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원래는 루즈벨트가 소련과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소련이 막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것을 보고 미국은 일찌감치 생각을 바꿨습니다. 소련과 타협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생각이 달랐어요. 영국은 소련과 협력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소련과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반역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정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 정부 내에요, 소련 공산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에도 공산당들이 많았어요. 소련이요, 다 자기들 스파이들을 다 그 민주국가에 파송해가지고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을 루즈벨트나 장개석이나 스탈린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갔던 수상이 누굽니까? 영국의 처칠 아니에요? 그런데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선거에 졌어요. 그리고 누가 된 줄 압니까? 애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됐는데 이 애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영연방 나라들도 이 사회주의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미국과 소련의 중간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국제정치를 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나다 대표가 미국한테 우리는 가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카나다 수상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이 유엔 임시위원단에 참여해라. 카나다 대표가 안 오게 되면은 소련이 봐라, 미국과 가까이 있는 우방국도 미국을 반대하는데 그렇게 공격을 할 테니까 그 미국 대표를 카나다 대표를 보내달라. 단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유엔으로 와가지고 원래 미국이 유엔 총회가 결의했던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유엔 소총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거부하게 되니까 그 문제를 다시 유엔 소총회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1948년 2월 달에 유엔에서 다시 한국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된다고 결정되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남한만이라도 선거하는 것은 원래 결의에 위반되는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회의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회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할 때도 미국, 영국, 소련 대표만 있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었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1947년, 8년 한국 문제를 다룰 때 한국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게 약소국가의 그 비애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우리 힘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론 독립군이 있었다, 우리도 싸웠다 그러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큼 우리가 힘을 보태가지고 미국, 일본이 망하는데 우리 힘이 그만큼 힘이 있었느냐? 국제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을 망하게 한 것은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다음 소련도 거기 참여했으니까 소련이고, 그 사람들은 반호권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호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엔 소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요,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에 정부를 만든다 그럴 때는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남한, 북한 다 선거를 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별로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이 북한에 오는 것을 막았을 때에 그러면 이것을 남한만이라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1948년 1월, 2월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승만 박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지금 남쪽에서는 선거할 수 있고 북쪽에서는 선거할 수 없는데, 이럴 때 남쪽만이라도 먼저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놔야 그 힘을 가지고 언젠가는 북쪽도 가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 몸이 있다면 우선 살아있는 쪽이라도 살려놔야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승만 박사의 장점은 뭐냐면요, 설명을 하는데 매우 쉽게 얘기해요. 이승만 박사가 1945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분단을 뭐라고 설명한 줄 압니까? 한국은 하나의 몸과 같다. 이 몸을 둘 딱 나눠가지고 위는 북쪽, 밑은 남쪽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면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몸에요, 몸을 다 막 딱 반절로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피가 밑으로 못 가고 밑에 있는 피가 위로 못 가고, 여러분들 입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은 영양분이 다리로 못 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과 같다. 그런데 하나의 몸인데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로 둘로 나눠놨으니 이건 미국과 소련이 책임지고 빨리 통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제가 이승만 박사의 그런 재능을 가졌더라면 제가 12번에 걸친 강의를 좀 더 쉽게 했을 텐데, 제가 이 박사만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948년 소련이 결국 이제 38선 철폐를 반대하고 남한까지 공산화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허락을 했겠죠. 그런데 남한의 자기들이 한반도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승만과 김구가 주역이 돼서 나라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 소련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주장했냐, 우선 살아있는 놈이라도 살려야 된다. 두 손 가운데서 한 몸이 지금 죽고 한 몸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이 살아있는 놈이라도 살려야 이놈을 근거로 해서 이쪽도 살리는 것이지, 이쪽 죽었다고 이쪽이 어렵다고 이쪽까지 안 살리고 그러면 두 개 다 죽는다. 여러분들 1948년에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서 민주국가를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인 거예요. 살아있는 놈이라도 살려서 그걸 근거로 해서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쪽이 죽어가니까 이쪽이 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밌는 것은요, 국민 대다수는요 이승만 박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내내 봤다고요. 소련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봤다고요. 사실은요, 이미 국민들은요 1946년 제1차 미소공유가 끝났을 때에 소련과 협력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킨다, 이것은 이미 물러나간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과 협력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킨다. 1945년에 48년 사이에 소련과 협력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다고 이 진보주의자들은 생각했는데, 하지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소련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소련 말을 들어준다면 통일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다? 북한의 말을 들어준다면 가능해. 그러나 북한의 말을 들어주면 여러분들 다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래 되는데, 그런 북한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판단해서 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이라도 국가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똑같이 옛날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김구는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김구, 김규식 이분들도 다 원래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우선 살아있는 놈이라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김규식은요 한때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승만 김구는 안 된다, 소련이 이승만 김구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 말을 들어주니라고 이승만 김구를 빼놓고 김규식을 내세워가지고 김규식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김규식이 한때 뭐 역사의 중심에 섰다가 이제 완전히 사이드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길 걸어가다가도요, 걸어가는 사람이 쉬려면은요 한 10m 20m는 계속 가던 길을 걸어가야 그 다음에 쉬어지지, 금방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식은 전에 가지고 있던 논리대로, 아니 원래 우리가 남북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잘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느냐, 자기 가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이승만이 가던 길을, 이승만과 미국이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고, 또 김구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김구는 사실 오랫동안 이승만과 손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치의 주도권은 이승만이 가지고 있지만은 당은 자기가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구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많잖아요. 국내에 있는 세력들이 김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세력 가운데서 제일 센 세력이 뭐냐면 소위 한민당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한민당, 한국민주당이 제일 큰 세력이에요. 거기에 김성수랄지 뭐 송진우랄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그런 큰 당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당하고 자기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한독당, 한국 독립당을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장덕수라는 사람이에요. 옛날 김구가 사실 송진우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송진우가 한독당의 당수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은 이 김성수를 누가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김구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진우를 죽인 사람과 손을 잡는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장덕수가 그 당시에 한민당의 매우 중요한 실권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이 장덕수를 살해해버렸다고요. 장덕수를 살해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김구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밝혔습니다. 그 김구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김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없어. 그러나 김구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장덕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 장덕수를 죽였을까? 김구가 시켰기 때문에 그래 죽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군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군정은요 원래부터 김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김구가 1년에 한 차례씩 미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1940년 제1차 반탁운동할 때 미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지. 제2차 반탁운동 아까 얘기했죠. 제2차 반탁운동 때 또 한 번 도전했지. 지금 또 한 번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가 거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부로 오지는 않더라고.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재가를 얻어가지고 김구를 소환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이승만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가 법정에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증언대에 서가지고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1948년 1월 2월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승만 박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김구가 판단하기를 남한에서 내 입지는 없다. 앞으로 이제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정부는 미국의 그 지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북한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미 1947년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북한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제 남북이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북한에다가 그 나라를 만들고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남한도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다 먼저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1947년, 48년이 아니에요. 47년 12월 달부터 이미 헌법을 만들고 있었고 이미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헌법이고 군대라고요. 이미 헌법과 군대를 이미 북한은 만들고 있었어요. 이미 북한은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한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이 김구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김규식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김규식이 뭡니까? 김규식한테 미 군정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정치 1인자로 부상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판이 바꿔지게 되니까 거기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또 김구도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잘 지내겠는데 지금 미 군정에서 밀려나게 됐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박병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 공산당의 선전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북한의 얘기를 자세하게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1947년 말 48년 초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규식을 접선하고 김구를 접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북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설, 1948년 2월 달에 김구가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우리 한번 과거를 잊어보자. 갑은 을을, 을은 갑을 의심하지 말며 피차의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보자.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사실 38선 철폐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원래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는 이제 또 상황이 바꿔지게 되니까 38선 철폐를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일한 구차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단독 정부 만드는데 남한만의 정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하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좀 뒤에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김구가 북한으로 가서 남북 회담을 했죠. 소위 4김 회담, 우리나라 3김 뭐 누구죠? 김대중, 김영삼, 또 누구죠? 3김? 옛날 3김 있었는데 김종필. 예. 이 해방 당시에 쓰는 4김, 북한에 김일성이 있고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김규식이 있고 그 다음에 김구가 있고 4김 회담, 이게 지도자, 남북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었는데 북한에 가서 김구가 김일성한테 내가 북한으로 망명 온다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1947년 김구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돌팔구로서 아마도 남북 지도자 연석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한에서 자기가 살 길이 없다면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거기 가서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여기 망명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김일성이 뭐 온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이런 그 김구가 북한에 와서 한 말들을 종합해 가지고 조국의 김일성 장군의 품에 안긴 김구 이렇게 해가지고 김구가 항복해가지고 김일성 품 안에 안겼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이 3김 가운데서 이승만은 단독 정부라도 먼저 살려야 된다. 살아있는 부분이라도 살리고 그 살아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죽어가는 부분도 살려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고 김구는 우리는 38선을 나는 38선에다가 목을 베고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나는 단독 정부는 반대한다. 그래서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이 3김의 입장이 어떤가? 그래서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단독 정부를 반대했고 이승만 박사 혼자 단독 정부를 지지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독 정부를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천만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고유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대중들은요, 소련과 협력해서 나라를 만든다,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다.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살아있는 놈이라도 우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지금까지 김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이승만 쪽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 김구 북한 사람입니다. 또 이승만 박사도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원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울파, 소위 기호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이요, 김구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승만 박사 편으로 오게 됐어요.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김규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김규식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서 통일시키겠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3년 동안 한 것이 그것인데 된 일이 뭡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다시 한다니, 당신 정신 있어? 우린 다시 당신을 지지하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다
바꿔온 거예요. 사실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승만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한독당 내, 김구가 자기가 주도했던 한독당 내에서도요, 반절 3분의 1은 이 김구, 당신 정신 있느냐? 지금까지 공산당 반대했던 당신이 공산당하고 손잡고 뭐 해보겠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하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다 어느 쪽으로 왔냐면 이승만 쪽으로 온 거예요. 원래 모든 이승만 박사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승만 박사가 최고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김규식이 중간파로 가고 김구도 남북협상한다고 해서 오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지도자는 이승만 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 사람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50선거 했을 때는요, 남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 사람들이 투표에 참석했고, 그 중에 또 80% 이상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것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단독 정부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 이승만 박사가 짝짝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지지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국민의 지지에서 만들어진 정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소련과 타협해서 통일된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먼저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여기에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민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민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리합니다. 영리해요. 3.1운동 때도 실컷 고종이 죽은 장례식이니까 고종에 대해서 슬퍼할 것은 슬퍼하지만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고종이 세웠던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을 만들려고 그랬고, 또 북한에서 막 그 땅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야, 북한은 얼만큼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북한 쪽으로 기울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공짜로 나눠주는 거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사야만 내 땅이 된다. 그래서 이거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반대하고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지지한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김구가 38선에 머리를 베고 죽을지언정 나는 단독정부 어렵다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38선에다가 머리를 베고 죽은 사람이 한 줄이냐.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 그 치하에 벗어나기 위해서 38선을 정말로 그 생명선으로 해가지고 그걸 나무로 내려와가지고 살지 않았냐. 이런 3년 동안 역사를 보고도 그런 얘기 하느냐. 김구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요, 김구가 북한으로 협상하러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김구의 집을 다 봉쇄하고 못 간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막은 거. 김구가 북한으로 갈 때요, 남북협상하기 위해서 갈 때에 담 넘어서 갔어요. 국민들이 그만큼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글을 보면 뭐라고 되냐, 김규식은 대중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대중들은 지금 3년 동안 소련에게 속았는데 또다시 속냐. 사실 북한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김일성이 다 모든 플랜, 북한에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플랜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김규식, 김구 이런 사람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실은 이 속은 그 행동을 가지고 위대한 민족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단독 정부 수립이 우리 나라 국민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유엔이 소총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벌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 총회가 이제 유엔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유엔 임시위원단이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소련이 거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에서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나라는 어디냐? 중국, 프랑스, 그다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중국 대표는 중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태통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태통하고 싸우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대표가요 가장 강력하게 말하자면 남한만이라도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프랑스도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요 유럽에서 체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체코에서 소련이 우리 공동으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놓고 어떻게 야금야금 말하자면 공산화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948년에 체코가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프랑스가 야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가 말하자면 미국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리핀은 원래 이승만 박사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메가더 사령부도 있고요. 메가더가 또 이승만 박사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미국 지지했어요. 반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까 얘기한 영연방, 영국의 영국 가까운 나라예요. 뭐냐면 카나다,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인도도요 간디 같은 사람도요 약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썼다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도. 그 다음에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미국에 이중되냐? 우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호주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냐? 호주도 참전국입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보니까 미국이 다 갖고 자기는 안 주는 것 같아. 그래 거기에 대해서 소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대표는요 사실 미국 내에 있는 좌파들하고 관계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인도 대표는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영연방의 세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유엔 총회는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 선거를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포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안 그렇다면은 선거는 하긴 하되 선거가 나라를 만드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상의할 대표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와서 유엔에서 임시회의, 여러분들 이제 총회 같은 것도 보면은 총회가 열리지만은 총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에 이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임원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유엔도 그랬어요. 유엔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은 처리하지 못할 회기가 끝날 회기 중간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엔 소총회라고 그럽니다. 유엔 소총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엔 소총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연방의 세 나라 가운데 세 나라가 미국 입장을 반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또 세 나라도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도 대표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가시 비슷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메논하고 가장 가까웠던 여자가 여러분들 아는 모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모윤숙이 자기 온갖 노력을 다해서 메논한테 우리나라 살려달라, 당신이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달라 요구를 했지만은 그 모윤숙의 얘기가 얼만큼 메논한테 먹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건 그러나 야사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외교관이 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인도에서 메논한테 전부가 온 거예요. 뭐냐, 미국 입장을 지지해라. 어떻게 입장이 바꿔진 줄 압니까? 미국이 인도한테, 네로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네 어렵지 않느냐? 미국이 도와줘야 당신네들이 살아가는데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도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메논한테 전보친 거예요.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논이 이제 그 회장이었습니다.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메논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는 방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거를 하되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러한 선거. 원래는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과 유엔 임시위원단이 상의해서 앞으로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2안. 3안이 뭐냐? 이 김규식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서 남북 지도자가 상의하도록 하는 안.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말자. 네 번째 안 나왔는데, 네 번째 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아니 지금 이 칼을 뽑았는데 어떻게든지 행동을 해야지.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유엔이 그냥 여기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안 어떠냐? 세 번째 안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나 유엔에 가서는 이게 아무런 맥도 못 썼어요. 지금 유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국 문제는요, 유엔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북 지도자들 김일성, 또 그 다음에 김일성, 뭐 김두봉, 김규식, 뭐 김구, 이 네 사람이 한국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싸워서 이겼느냐? 유엔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국제연맹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결정권은 유엔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논의도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논의도 안 됐어요. 국제사회라고는 냉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과, 두 번째 안과 첫 번째 안이 있는데, 미국이 가가지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어서 남북을 분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먼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고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노력을 다해서 북한에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의 결의를 수행해 나가는 1단계가 지금 이번에 남한 총선거를 하는 것이고, 2단계 기회가 되는 대로 2단계로 가가지고 북한도 통일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유명한 그 마샬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남북의 둘로 나눠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기회가 되게 되면 또다시 선거를 해서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통일을 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1단계로서 하는 것이다. 매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했는데 그 결의의 내용이요, 상당히 어떻게 31대 1 기권 11표로 남한의 총선거를 결의했습니다. 잘못 쓴 것 같아요. 31대 2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카나다하고 호주는 반대했어요. 카나다와 호주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31대 2 기권 11표로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절대 다수가 남한만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특별히 프랑스 대표 같은 사람들. 지금 소련이 지금 한반도의 분단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요. 미국 사람들이 끝까지 소련과 잘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랬어요. 소련을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요, 미국은 소련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같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을 만드는데, 국제연합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가 뭡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아니에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영국, 프랑스 5나라가 이제 합의해 서는데, 거기 제일 센 것이 미국 다음에 소련이라고요. 소련과 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게 되고, 그럼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련이 38선 철폐하는데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요, 미국이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소련이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소련이 어떻게 38선을 철폐하지 아니하고 북한만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지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소련이 38선을 철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근본적으로 소련이 어려운 입장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의 언젠가는 협조를 구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련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미국과 협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미국의 국무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들은 항상 타협을 얘기를 해요. 군인들은 싸우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도요, 이 국무성하고 이 외교부 사이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국 말하자면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남한의 이제 정치가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엔의 소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저 북한도 지지하고 뭐 참 남북 협상도 지지하고 이랬는데 유엔의 수총회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단독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되니까 김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게 되고 김규식 지지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승만이 오히려 이런 단독 선거 이거 주장 때문에 남한에서 우뚝 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이승만 박사밖에 없다. 김규식 저 사람 중간파로 하지 않았냐? 김구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정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승만만이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현실적으로 역사를 보고 있었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는 남한의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엔 소총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럼 북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북한은요 이미 국가를 거의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드느냐 이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냐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막 외쳤는데 정작 북한이 이미 단독 정부를 만들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실질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45년 해방되자마자 한 달이 지나간 다음에 45년 9월 20일에 이미 스탈린이 북한의 소련의 그 군인들한테 명령했다고요. 북한만이라도 먼저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미 46년 2월 달에 2월 8일에 북한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말이 임시인민위원회지 실질적으로 정부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했다고요. 하나는 화폐개혁. 여러분들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화폐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의 화폐 단위를 쓰지 않냐고 북한 독자적으로 화폐 단위를 썼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북한 자기들이 결정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독자적인 화폐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그 토지개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하니까 옛날 화폐가 이제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 화폐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왔냐? 남쪽으로 보냈어요. 남쪽에서는 옛날 일제시대 쓰는 화폐를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모은 돈을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남쪽에서 공작 자금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노당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은 매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민군을 만들고 그래서 1947년 12월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때 이미 북한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 나름대로 헌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군대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헌법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군대는 그것을 유지하는 힘인 것이죠. 이미 화폐 개혁이라 할지 토지 개혁은 이미 했고요. 헌법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평양으로 한다고 그랬다. 그리고 태극기도 만들었습니다. 국기도 만들었어요. 국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공산주의의 핵심 세력이 뭐죠? 노동자와 농민이죠. 노동자의 그 상징은 뭡니까? 낫. 그 밭이나 논에 가서 곡식을 베는 낫. 그 다음에 노동자의 그 상징은 뭡니까? 해머, 망치. 그래서 북한 깃발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낫과 망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국기는 만들어 놓고 수도 정해놓고 헌법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것을 3월 초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알려졌냐? 유엔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북한은 이미 단독 정부를 만들어 놨다. 그러게 되니까 유엔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북한은 단독 정부를 만들어 놨다면은 북한은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천만 가운데 1,000만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이미 헌법을 만들고 남한은 아직 헌법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군대를 거의 다 조직해가고 있다면은 남한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그러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만약 정부를 안 만들면은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은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고 민주주의 국가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바로 유엔 소총회에서 결의가 되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2월 8일, 원래 2월 8일이 이 공산당들은요, 날짜는 잘 기억하는 것 같다. 2월 8일이 언제냐? 1946년 2월 8일, 그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 정부가 들어선 그것을 기념하는 2년 때에 실질적인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헌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2월 8일 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정했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말해보시오 라고 하는 헌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어떤 일이 했냐면 북한에 있는 그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우리 이만큼 군대가 있다. 나만 보라 이거죠. 너희들을 까불면은 우리가 이 군대 가지고 가서 점령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김구가 북한에 가서 그걸 본 겁니다. 북한에 군대가 얼마큼 막강한가를 본 거예요. 이거 보면서 북한 만만치 않구나. 이것과 협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만들고 아직 정식으로 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정식으로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1946년 3.1절에는요 우리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원한다, 소련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했어요. 1946년 3.1절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는요 천도교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1948년에는 북한에 있는 천도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유엔이 같이 총선거에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둘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남한 교과서에 쓰여질 것은 북한이 유엔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남한만 선거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분단의 주역은 북한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써야 될 것은 안 쓰고 안 써도 될 것은 쓰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교가 대대적으로 막 그냥 소요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정신이 나왔고 또 자기들이 먼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좋은 인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남한의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다 만들어놨지만 가만히 있다가 9월 9일 날 8월 15일이 지나간 다음에 9월 9일 날 발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의 주역이 이승만이 아니에요. 원래 북한은 북한만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정책, 하나는 적극적인 정책이에요. 소극적인 정책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북한은 분명히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남한도 한번 잘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는 거, 무상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것, 국유화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북한의 단독정부가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한도 어쩔 수 없이 단독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먼저 단독정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단독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게 됐죠. 근데 5월 10일이 원래는 5월 9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5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주일날이야.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주일날 일본을 위해서 뭐 노동도 하고 일본을 위해서 뭐 행사도 나오라고 그래도 우리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의 박해도 받아가면서 주일 성수했는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주일날 선거하느냐. 그래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선거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벌였습니다. 이승원 박사까지도 아니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그 한경직 목사님이랄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박사가 아직도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강력한 강수를 놨습니다. 만일에 5월 9일 날 선거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선거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표라도 더 많이 선거에 참여해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립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국제사회 얘기할 텐데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주역이 되는 기독교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기독교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불운하게 미군정 찾아가고 유엔 임시연장 찾아가서 기독교인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5월 10일 날로 하루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걸음은 우리 기독교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5월 9일을 5월 10일로 바꿨다. 원래 이게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3월 2일 날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월 2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일요일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이런 일을 못한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 가지고 3월 1일 날 한 거예요. 이만큼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국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하고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그런 리더십들이 충분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50선거가 원래 주일날로 치러지게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5월 10일 날로 5월 9일에서 5월 10일 날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말에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 먼저 국회의장을 했어요. 국회의장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든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매우 가까워요.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는 매우 훌륭한 기도였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발이 1948년 5월 말 그 대한민국 재헌국회 시작할 때 기도로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또 반절이 지금 제대로 자유와 독립을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제1대 대통령은요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연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위해서는 취임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임 선서는 그냥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취임 선서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어떻게 취임 선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헌법에 없는 말을 넣었다고요.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본인은 국헌을 준수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 본인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선영들 앞에서 국헌을 준수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한테 당신이 뭔데 없는 말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선서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유교 사람들한테서 도움이 왔어요. 그래서 유교의 경상도에 있는 유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 하늘에 고하고 나라를 세우는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한 것이니까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사실은 말하자면 국회가 개원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고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서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명문적으로 나와 있지는 못해요. 이런 점에서 1919년 3.1절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와 있는 얘기와는 달라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948년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대통령, 초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새로 생겨지는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강요를 만들 때 강요의 반절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 2%밖에 안 되는데 50%가 기독교인이 주요 강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 세력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됐습니다. 약 25%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2%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 25% 정도 됐다면 이것도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로 제 강의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다. 건국 세력이 우리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건국 세력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체 건국 세력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세계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평화와 복음 선교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주 예수교회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